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일입니다. 배터리 얘기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도 간단하게 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기어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팩트로 자꾸 이걸 해석을 하셔서 날선 공방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어느 게 전기차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 이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솔리드 스테이트가 고체라는 얘기죠. 고체 배터리인데 우리나라는 저고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이렇게 표기해야 맞는데 보통 영어권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고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섬세하죠? 그러면 뭐가 다 고체라는 얘기일까요? 배터리 4대 요소, 오토교 구독자님들이라면 필수 아니겠습니까? 양극재, 산화물이 발라져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혹은 인산철 같은 리튬이온과 반응을 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그 부하로 전기를 일으키는 그 산화물질이 발라져 있는 양극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전자가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라파이트층에 척표해 쌓여 있는 리튬이온과 전자가 다시 결합해서 환원이 되는 음극재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얘네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닌가? 불꽃처럼 사랑하나? 하여튼 만나면 스파크가 튑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불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아줘야 돼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분리막입니다. 요게 3대 요소 세퍼레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불난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급격한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자가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부하가 생기면 열이 올라가면 열이를 버티지 못하게 폭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온이 아무 데서나 가서 전자를 방출해 버리면은 거기에 부하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서 폭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하는 놈이 바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입니다. 쭉 유도를 해서 야 저쪽 가가지고 저기에서 방출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해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분란을 일으키는 놈이에요. 필수적인 놈이고 일을 잘하는 놈인데 성질, 인격이 아주 뭐 파탄이 났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해고를 하려면은 일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인성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전고체라는 겁니다. 그런 직원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쉽습니까?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액체 상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폴리머 배터리는 어떤 거냐면 액체 전해질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가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에폭시 같은 걸로 해서 겔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의 그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조금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서 가공성이 좋게 만들어진 그 배터리를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얇은 팩으로 만들기도 좋고 뭐 길게 막대기로 만들기도 좋고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그 셀이 수백 개에서 뭐 많게 수천 개가 들어가니까 그게 또 모듈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 하나에 불이 나면 이게 자꾸 옮겨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이렇게 한 번에 터지지 않고 계속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 지침에 보면 최대 48시간 관찰해야 된다. 불 다 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꺼진 불 다시 봐야 되는데 몇 번을 다시 봐야 되느냐? 한 이틀 두고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나게 하는 게 리튬이온에서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각 라인도 막 확충해야 되고 위로 깔고 옆으로 깔고 관로 넣고 깔고 펌프도 들어가고 무게도 그걸로 인해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구간도 이 플래터 구간 정해서 이게 항상 과충전 과방전이 문제입니다. 과방전을 하게 되면은 음극은 구리호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리들이 이온화가 되면서 요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나뭇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덴드라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분리막을 뚫어요. 그럼 그 뚫어진 구멍으로 인해서 음극과 양극이 닿아가지고 이게 불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면 이게 0인데 사실 0이 아닌 거죠. 그 100인데 사실은 10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10 자르고 위에 10 자르고 80 구간을 사용해야 되니까 배터리 용량 대비 밀도도 그만큼 알뜰하게 못 쓰는 겁니다. 냉각 장치 생겨서 무거워져. 원래 용량대로 못 써서 또 무거워져. 이거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또 불나는 거 걱정해야 돼. 야, 여기에서 해결되면 아예 그냥 불이 안 나는 걸 만들어 보면 다 해결돼. 그래서 전고체가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토요타가 우리가 15조 원 투입해서 전고체로 세상 바꿀 거야. 우리가 배터리 지도를 바꿀 거야.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BMW도 솔리드 파워로 하고 그 협업을 해서 2025년, 2026년에 낼 거야. 현대도 2025년도에 시제품 내고 양산 제품이죠. 양산 제품 내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고체 드라이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CATL, 또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파나소닉, 뭐 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4년, 25년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토요타는요, 그 시제품이 뭐 이런 걸 개발할 거다라는 어떤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양산품의 최종 버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로 미뤄졌어요. 먼저 번에 보여줬던 거는 완성화된 양산품의 최종 버전이 아니라 올해는 그거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차에 적용하는 시점은 2024년, 늦어도 2024년까지 보여주고 2025년도에는 대중화를 시켜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덴드라이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리튬이온은 불이 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극이 떨어져 버려요. 간극이 생겨버려서 효율이 저하가 돼버립니다.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 리플레시도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걸 개선을 해서 내놓고 지금 이 과정에 있는데 생각보다 그 공정이 쉽게 달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복잡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은 뭐 다른 시간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핵심은 여러분들이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딱 한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안 나도록 제어하는 기술이 먼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기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 안 나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대중화될 것인지 요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은 판단하시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가 언제 개발이 됐냐면요. 1985년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991년도 소니가 양산 제품을 내서 이걸 휴대용 임양기기에 실었습니다. 원래는 휘팅엄 교수님이 1970년도에 전극을 발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오 대단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구디너프 박사님이 야 산화물에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걸 섞으면은 어우 에너지 덴시티 죽여요. 그런데 야 이게 음극에서 그때는 이제 리튬 메탈 같은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발생하면 바로 불 팍 나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 뭐 타죽으라는 얘기야. 뭐 아우 안 돼. 그러다가 일본의 요시다 아키라 박사님이 이걸 그라파이트에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쐬어서 이렇게 환원을 시키면은 불 안 날 텐데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 인류를 바꾸는 기술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화를 시킨 공로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런 임무를 낸 국가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리튬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1,400만 톤 매장돼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칠레 쪽의 광산에 주목 안 하던 때였으니까 중국에서만 소량. 그 다음에 리튬도 이 배터리에 사용되는 거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입니다. 부틸 리튬도 있고 산화 리튬도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400만 톤 다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기차는 그 중에서 수산화 리튬만 써야 됩니다. 이 니켈과 잘 섞여가지고 대용하기 좋거든요. 탄산 리튬은 니켈과 상대적으로 수산화 리튬만큼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소형화, 대신 탄산 리튬 안정적이에요. 요게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에는 워낙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 50kWh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50kWh면은요 4인 기준 가정에서 한 3, 4일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니까 어마어마한 용량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와 이제 시설 확충해가지고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시설 확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소규모 단위로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뭐 크겠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시작된 건 이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시대가 오니까 시설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가격 낮춰야 돼. 해서 드라이브가 시작된 게 2010년도고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이후부터 야 이제 불 날 수 있으니까 불 안 나도록 제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2020년도에 305GWh까지 생산을 해내는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은 작년 초만 해도 2030년까지 한 1.4TWh 정도 확충되지 않겠어? 그것도 빠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가 2030년까지 3TWh 만들 건데?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야 테슬라 쟤네들이 좀 뻥은 있어도 뭐 한다고 한 거 지금까지 안 한 건 없었는데 배터리 자체 생산하고 속도를 가중시키면 우리도 대응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설 확충을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을 다시 나눴어요. 그래? 그럼 2025년까지 1.2TWh는 달성하겠는데?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빠르게 낮춰지고 있어요. 보통 1kg당 2019년 기준으로 155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는 135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00달러 수준이면은 내연 자동차와 이제는 대등하게 가격적으로도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블룸버그에서는 100달러로 낮아지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5달러 정도까지 되는 시점을 2025년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는 2025년까지 65달러로 낮출 거야. 아 저거 뻥이야? 뭐야 저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좀 더 당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또 조정된 게 2023년도면은 아마 한 100달러에서 95달러 그 정도 사이로 돼서 대략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경쟁력이 이제 내연 자동차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까지 시설 확충을 하면서 빠르게 기반 시설을 늘려나가고 또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데 걸린 소요된 시간 대략적으로 내연 자동차 수준까지를 2023년으로 보면 한 13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발전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정도면은 내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가격 경쟁력만큼의 조건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2025년까지 1.2TWh면은 100kWh 배터리 를 탑재한 전기차 1200만 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물론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전기차에 투입될 수는 없어요. 절반도 아마 쓰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ESS 분야도 있고 휴대기기를 통해서 또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돼야 되고 이 산업기기들도 최근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전기차에 워낙 고용량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만이라고 봐도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량 확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시설 확충이 플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시제품 올해 토요타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걸 양산 모델에 실어서 실제로 양산품으로 선보이는 시기가 아주 빨라요. 2024년, 2025년 혹은 2026년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그때를 드라이브로 스타트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양산품이 처음에 나왔다 그래서 가격이 바로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시장이 빠르게 시설 확충이 빠르게 된다 그래도 최소 4,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2030년도면 대중차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양산화되고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2, 3년 정도면은 이미 대중차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는 65불 달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뭐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맞추거나 만약에 테슬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2030년도에 가면은 가격은 훨씬 더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격적인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부담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을 얼마나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로드맵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계획대로 양산화돼서 전기차에 실리더라도 그 10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불이 안 나게 하는 그 이슈 때문에 각광을 받은 겁니다. 불이 안 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이 나는 걸 불이 안 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성숙된 기술로 제어하는 방식과 아예 불이 안 나는 재료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수소 심지어는 다 불나는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불이 안 나도록 성숙된 기술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겁니다. 가솔린 처음에 자동차에 도입됐을 때 칼 벤츠, 그 다음에 고트립 다임러가 이제 가솔린으로 가는 새로운 동력원, 내연기관
사행정 방식의 내연기관이 됐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 나갔네. 가솔린? 야 가솔린 그거 뭐 빨래 때나 빼고 얼룩이나 지우고 뭐 살충제 같은 걸로 쓰이지. 그 부생 야 그거 증발도 되고 불만 당기면 바로 미쳤구나 니들 타 죽을래?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에디슨 전기 회사에 다닐 때 에디슨이 정신적인 멘토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생 가솔린은 이제 정제 과정에서 먼저 나오니까 등유 먼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니까 부생 가솔린으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야 그거 가능하기만 하면 남아도는 가솔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 진짜 대박인데? 그런데 당시 에디슨은 커런트 전쟁 직류 교류 송전 전쟁으로 니콜라 테슬라 진영하고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라 그 아이디어는 높이 샀지만 지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 따로 나와서 회사를 포드를 차려서 포드 T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시도를 바꿔놨죠. 처음에 가솔린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제정신 아니구나. 그런데 그 가솔린 어떻습니까? 물론 이 발전 과정을 보면요. 가솔린 자동차들 막 폭발하고 불나고 지금도 불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솔린 자동차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주유소 가면서 주유할 때마다 덜덜덜 떨린다. 이 언제 터질까? 나 오늘도 주유 다 끝나고 나서 야 다행이다 살았다. 오늘은 불안다.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나는데 이 전해액 때문에 불이 나는데 이걸 가솔린처럼 내연 자동차처럼 불나는 재료를 불이 안 나도록 제어하는 그 기술이 성숙하는 그 속도가 빠를 건지 아니면 아예 불이 안 나는 재질의 전고체 배터리가 성숙해서 이걸 제조 라인에 깔아서 가격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만큼 낮추는 그 시간적인 과정이 빠를 건지 이걸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빠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지금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또 배터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확충을 하는 것을 보면 리튬이온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더 빨리 성숙되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나 EV가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불안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테슬라도 이제 모델 S까지만 해도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모델 3는 자연적으로 발화된 사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한 건도 없었죠. 그 사고에 의해서 불이 난. 그 다음에 모델 Y도 아직 그 배터리 자연 발화를 통해서 충전하면서 운행하면서 화재 사건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기차 회사들도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운행하면서 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다 이런 괄목할 만한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도 리튬이온이 불이 나는 배터리의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점점 제조사들이 불이 안 나도록 제어하는 기술 면에서 상당한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 이 불이 나는 이 배터리를 제어해서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되고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공급이 사실 배터리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설 확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화시켜서 이걸 또 시설 확충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때까지의 시간적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배터리가 앞으로 10년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프로덕트일까? 저희가 볼 때는 10년 이후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라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의 주 배터리원으로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차세대 먹거리로 2030년 이후의 상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왜? 리튬이온이라는 이 배터리가 뭐 계속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고 리플레시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아예 이제는 제어를 통해서 복잡하게 뭐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뭐 BM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셀 레벨링을 하지 않아도 화재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배터리라 그러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요. 비슷한 가격에 출시가 돼서 이왕이면 그 가격에 이걸 사지 리튬이온을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공급량을 확대해서 없으면 못 파니까 지금 배터리 공급량이 없으니까 전기차들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뭐합니까? 이걸 빠르게 시설 확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다 좋은데 가격이 2배, 3배 되면 그걸 누가 갖다 쓰겠습니까? 아예 좀 불안하더라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도 화재가 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뭐 그냥 믿고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서 얼마나 이게 진보된 배터리인지를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빨리 양산화시키고 시설 확충을 해서 공급량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얼마나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관건인 거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리튬이온으로 정착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튬이온 종주국이 사실은 일본입니다. 개발은 미국의 히데요 교수님이나 구디너프 교수님이 기반을 쌓았지만 이걸 대중화시킨 거는 요시다 아키라 일본뿐이고 또 일본 기업에서 최초로 양산화를 시작을 해서 세계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금 보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리튬이온의 패권이 한국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CATL 1위, 2위가 LG, 3위가 파나소닉입니다. 그리고 4위 삼성 SDI, 5위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죠. 야, 아니 우리가 원천 기술 다 해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퍼뜨렸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야? 왜 준비 안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 하이브리드 뭐 가솔린 이런 쪽에 사실은 전기차에 일본 사람은 아직도 관심은 없어요. 그 닛산 리프로 인해서 워낙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가장 테슬라가 안 팔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진짜 일본은 테슬라가 뭐 그냥 그 부처님 고기 보듯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리튬이온의 패권을 뺏겼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의 캐파가 더 커지고 핵심은 배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산업이 정말 막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걸 눈뜨고 쳐다보려니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지금 무라타, 히타치, 교세라, 스미토모, 뭐 도레이, 뭐 토요타를 중심으로 해서요. 또 파나소닉 할 거 없이 전고체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전고체 이걸로 흐름을 바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리튬이온에서 핵심 기술을 놓친 다른 기업들도 야 일본이 저 정도면은 전고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BMW도 뭐 들어오게 되고 폭스바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야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되니까 전고체 미리 연구해두자 혹시 모르니까 해서 지금 전고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의 방향은 리튬이온으로 당분간 향후 10년간은 정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비단 전고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 이외의 새로운 개념의 2세대, 3세대 뭐 이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튬 설퍼라든지 뭐 리튬 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타늄, 니오뷴 이런 배터리들 도시바에서 2017년도에 막 야 이거 6분 만에 충전 다 돼. 그리고 5,000회 이상의 리플렛이 우리 강조를 했는데 양산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실험실에서 하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퀀텀 스케이프에서 그런 결과를 내놔도 일단 의심하고 보는 이유가 야 이게 실제로 양산됐을 때 양산품을 가져오고 실제 공급 라인 확충해서 실체를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각광받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뭐 저희도 뭐 동의를 합니다. 관심을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급격하게 리튬이온의 흐름을 바꿔서 10년 이내에 전고체가 전기차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공급이 원활하냐,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기술력만 뛰어나고 결과물이 훌륭하다고 해서 반드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이 불이 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내연차 수준으로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공급에 문제가 없을 만큼의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 리튬이온에 해당하는 공급량, 그리고 양산 라인, 가격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로드맵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이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리튬이온 기반의 배터리 기업들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배터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전기차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느냐, 그 이면에는 배터리를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